당시에 주력 상품은 구리와 주석. 이 저울추의 무게와 동계의 무게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3,800년 전의 펜던트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민호화인들의 낙천적 명랑성, 이런 낙천적 명랑성이 바로 민호화의 그 창조적 장인들을 길러내는데 그 밑바탕이 찌되어 있으면서도 역동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호화의 명품이 오늘날로 치면 이것이 구찌이고 샤넬이고 루이비통이었던 것이죠. 이 로얄 퍼플의 경우는 같은 무게의 금값에 맞먹었. 1980년대 세계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의 전자제품과 똑같다. 소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검소해야 된다고 할까요? 저 목걸이 한번 보시죠. 목걸이가 5겹이에요. 본래 성공한 방법으로 망한다고 그러죠. 평화의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해자도 없고 성벽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었어요. 거대한 성벽, 이건 무력을 상징하는 어마무시한 왕릉, 절대 왕권의 상징이지 않겠어요? 이건 역시 절대 왕권, 절벽 위에다가 성벽을 우리하고 상거래 안 하면 너 다 죽여버리겠다고 공갈을 아가멤논이 돌아오니까 그냥 죽여버립니다. 근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어머니예요. 살해하고 절규하면서 도망, 무정부 상태에 이제 식인의 흔적,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 좀 강력한 신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극심한 종교갈, 그것이 결국은 산멸지원. 아테네의 길을 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민호화 문명의 번영과 산멸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호화 문명의 번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정학적 상황, 그리고 민호화 시민들의 생각과 정신은 어떠했는지,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어떠했는지, 여러 가지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요인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청동기 시대 지중해 문명입니다. 이집트가 있었고 바빌로니아, 그리고 가나안, 히타이트 등이 있었고, 지중해의 가운데의 크레타 섬의 미노아라는 왕국,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그리고 터키 서북해안의 트로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에는 이렇게 해상교역이 크게 번창을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미노아 왕국은 해상교역의 맨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바다는 우리가 흔히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고립과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나라와 연결되고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당시의 주요 교역품을 보면 구리를 비롯해서 항아리, 도기, 포도주, 그다음에 올리브유, 곡물 등 전부 무게가 나는 힘들이었기 때문에 육로로 운송하는 것보다 바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교역에 유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터키의 앞바다에 있는 울루분이라는 곳에서 1820년에 난파선이 하나 발견됐는데, 확인해 본 결과 BC 1300년의 배라고 이렇게 밝혀졌는데,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니까 구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총 무게를 측정해 보면 한 20톤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화물을 싣고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그 상품 교역에서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역을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물이 하나 출토되었는데요. 바로 말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서북쪽에 있는 도시국가인데요. 여기서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상거래를 할 때 일종의 송장 비슷하게 쓰이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주력 상품은 구리와 주석이었는데요. 이 주석은 저 멀리 보이는 아프가니스탄 그쪽에서부터 이제 낙타 등으로 실어와서 지중해 연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크레타에다가 넘겨 주었고요. 그 다음에 구리의 경우에는 키프로스가 주산지였다고 합니다. 이 키프로스라는 말과 구리, 카퍼는 이게 그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프로스에서 구리가 많이 생산되는데, 이것을 크레타 사람들이 갖다가 지중해 연안에 그걸 공급해가지고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청동기 시대의 핵심 자원은 결국 동과 주석이 되는 거죠. 이 거래의 메이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크레타의 미노아 왕국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또 그것을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 출토되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동계입니다. 하나가 29kg짜리고요. 약 기원전 1500년경, 지금부터 3500년 전의 그런 동계라고 보여지는데, 같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저울추인데요. 잘 살펴보십시오. 이건 주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을 만들기 위한 거푸집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거푸집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저울추를 만들 때 한두 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수도 없이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울추를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서 이 동거래를 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 민호와 왕국에서 얼마나 많은 동고래를 했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저울추의 무게와 동계의 무게가 똑같지 않습니까? 동계를 거래하기 위한 전용 저울추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서 거래하는 것은 상거래 신용에 있어서는 몹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서도 저울론을 속이는 경우가 흔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호와 사람들은 거래 상대방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동무게와 똑같은 무게의 저울추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거래가 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표로 삼았던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요. 민호와 문명이 번영되어 있는 데는 이런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나라가 번영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아울러 중요한 것인데 바로 민호와 사람들은 이 상거래의 신용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저울추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또 다른 하나의 증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호화가 여러 가지 명품을 생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죽 샌들입니다. 지금 봐도 참 멋있지 않습니까? 당시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실에서 이 신발을 주문했는데 아마 발이 잘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반품을 합니다. 그걸 이제 민호화에서 수선을 해가지고 다시 함무라비 왕가로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같이 보내줍니다. 바로 점토판 송장이었죠. 요구하신 대로 수리하여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발에 딱 맞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이게 무슨 요즘 21세기에 무슨 전자상거래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건을 마음대로 반품을 하고 그걸 또 AS를 해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고 하는 뭐 요즘 세상과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렇게 신용에 따른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게 민호화 상인들이었던 것이고 이게 민호화 번영의 뿌리가 되었던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상거래 신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나타내는 물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소위 인장반지라는 것인데요. 음각으로 새겨진 이제 인장반지인데 점토판에다 찍으면 이렇게 양각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위에는 저게 신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신이고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해마처럼 생긴 배가 보이죠. 이건 바닷속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타고 있는 건 바닷속에 사는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호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신도 섬기고 바다의 신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를 믿고 거래해도 틀림이 없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인장반지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민호화 상인들은 상거래의 신용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증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민호화 사람들은 장인 정신이 정말 투철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거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3,800년 전의 펜던트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예, 그야말로 민호화 금속 세공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마주보는 두 마리의 벌이 꿀 한 방울을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부부의 금실 또는 부부의 사랑 이런 걸 표현하는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꽃가루를 뭉쳐서 두 마리의 벌이 마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위 나달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저 나달갱이가 0.2mm가 되지 않는 정말 작은 나달갱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정교하게 이렇게 붙였는데 현대 금속 제공에서도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그래요. 타산을 기원하는 의미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속에다가 구슬을 넣어 가지고요. 펜던트를 차고 다니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청각 효과를 노린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밑에 이렇게 또 세 개의 원판 펜던트를 매달아 가지고 살랑살랑 흔들리도록 소위 시각적 효과를 극다화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정교함은 물론이고 그 독창성이나 예술성, 창의성에 있어서 오늘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진수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바로 민호화인들의 장인 정신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도 없게 그림만 보여주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다양성과 독창성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양하지요. 이런 것들을 민호화의 장인들이 만들었다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 저 보석세공 배운다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헤라클리온 박물관에 가서 이거 꼭 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찍어온 사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그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화인들의 정신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요 꽃병입니다. 요거 이제 동석이라고 그래서 동석문이 들어간 돌을 파가지고 꽃병을 만든 것인데요. 이 제목이 추수를 마치고 귀가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꽃병입니다. 3,500년 전 겁니다. 요거를 평면으로 펼쳐보면 요런 그림이 된다고 그러네요. 바로 맨 앞에는 그 비늘 모양의 망토 같은 거를 입은 사람이 긴 장대를 하나 들고 가고 있고 그 위에 여러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전부 빗자루 같은 걸 들고 있죠. 여기 빗자루가 아니고 타작할 때 이렇게 두드리는 그 도구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정말로 경쾌하게 걸어가면서 전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소위 민호화인들의 낙천적 명랑성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은데요. 이런 낙천적 명랑성이 바로 민호화의 창조적 장인들을 길러내는데 그 밑바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도전 정신도 뛰어났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황소 뛰어넘기라는 볼리핑이라는 그런 고개를 하는 모습인데 맨 앞에 왼쪽에 보시면은 그 이제 뿔을 잡고 뛰어오르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죠. 그리고 뛰어올라 가지고 황소 등을 타고 공중지비 돌기를 한번 멋지게 한 다음에 땅에 착지하는 그런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아주 즐겨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요거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그 단아하면서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역동적이기도 하고요. 특히 그저 시선 처리를 보십시오. 앞을 착 바라보는 그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훌륭한 예술적 작품을 또 그 볼리핑이라는 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서 예술성을 드러냈던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민호화 사람들의 예술적 창조성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예술적 창조성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명품을 만들어냅니다. 그중에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장신용. 그러니까 이건 뭐 무기로 쓰는 칼이 아니고 호신용 내지는 장식용으로 쓰는 이런 검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라파스 주얼리라고 그래서 뭐죠? 청금석 그걸 손잡이를 해가지고 참 정말 아름답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함무라비 왕가하고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아주 뭐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호화의 명품이 오늘날로 치면 이것이 구찌이고 샤넬이고 루이비통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민호화의 예술적 창조성이 만들어낸 명품의 효과였던 것이죠. 예. 그리고 민화의 명품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염료입니다. 당시는 염료가 참 귀하던 시대이거든요. 요 샤프란 오렌지라는 것은 그 크로코스 것의 수술에서 추출하는 염료인데요. 그 색깔 보시면 참 곱지요. 이건 역시 함무라비의 왕가나 이집트 파라오들한테 주로 팔려나갔다는 건데 그보다도 더 값진 것이 뿔고둥이죠. 거기서 채취하는 로얄 퍼플 염료였는데요. 그 이름에서도 알듯이 이걸로 염색한 옷은 왕족이 아니면 입을 수 없을 만큼 비쌌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비싸냐면 요 샤프란 오렌지는 같은 무게의 은값보다 더 비쌌다고 그러고요. 이 로얄 퍼플의 경우는 같은 무게의 금값에 맞먹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것이죠. 오른쪽 고동이 보면 구멍이 나 있죠. 이것은 대량으로 양식을 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양식해서 추출한 염료를 이집트의 파라오와 함무라비 왕실에 납품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것이죠. 또 민호화의 장인정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민호화의 독입니다. 예, 이것도 그냥 그림만 설명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다양성과 독창성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컵도 만드는데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고 컵도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 이런 멋있는 꽃병 또 이렇게 사람 몸만큼 큰 것도 만들지만 요 오른쪽 요건 향수병인데요. 요거 엄지 손가락보다 조금 큰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꽃을 장식한 멋있는 것도 만들고 그 민호화가 해양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양 문명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문어를 그려놓은 보기 이런 작품도 아주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보신 크기, 문양, 용도, 색깔 뭐 다양하기가 뭐 끝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창조성을 발휘한 것이 민호화 사람들이었고요. 이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유리로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청동기 시대의 민호화 도기는 1980년대 세계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의 전자제품과 똑같다. 즉 당시 민호화의 도기가 유럽 지중해 연안의 시장을 완전히 독점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민화는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번영을 이루게 된 데에는 시민들의 어떤 독창적 창조성 이런 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었고요. 거기에는 이 민호화의 리더십이 또 있었습니다.
글을 보셔야겠는데요. 요것은 이제 그림이고 요것은 나무로 만든 모형입니다. 정말 궁전이 어마무시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요거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요게 왕의 방이고 왕이 앉았던 왕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소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검소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것이 얼마나 검소한지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도록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근정전에 있는 왕좌죠. 어떻습니까? 5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커다란 의자에 왕자를 설치해 놓고 그 위에 황찬란한 장식을 해가지고 왕의 권위와 위세를 저절로 느끼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왕자거든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장 호화로운 왕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로젠버그 성에 있는 것인데요. 권위와 부와 권력을 그냥 여실히 보여지는 왕의 방과 왕자의 모습인데요. 그것하고 비교하면 민화 왕의 방과 왕자는 초라하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물개인데요. 이것도 이제 민호와 해양 문명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말고는 아무런 장식도 없지요. 자, 그렇다면 이 넓은 궁전은 도대체 뭐에 쓰려고 이렇게 지은 걸까요? 그럼 이제 왕의 방이 아마 여기쯤 어디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에 쓰는 궁전일까요? 바로 이게 공방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장인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 창조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이런 장인들을 이 궁전에다가 공방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너희들 마음껏 만들어라.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이보다 더한 대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예술적 창조성 뒤에는 바로 이런 왕의 리더십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기 이제 창고를 만들어 놓고 저기다 쌓아놓고서 이집트의 파라오,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가에다가 이런 물건을 팔아서 떼돈을 벌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운데 있는 광장에서는 매일 저녁 파티가 열렸다는 거예요.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사치스럽다 할 정도로 번영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인데요. 그 뒤에는 바로 이렇게 리더의 리더십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민화 문명을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여인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춤을 추고 있는데 여인이 중심이 있고 남자들은 그 양옆에서 시중도 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이건 이제 행진하는 모습인데 여기에도 보면 여성들이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가는데 어떻습니까? 저 자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저 자세 속에 저들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뒤로 어깨를 착 젖히고 당당하잖아요. 남녀의 구별과 차별이 전혀 없었던 사회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민호화 문명의 창조성과도 저는 연결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자유롭고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창조성이 싹 트는 것이지요. 또 이거 보십시오. 이건 노소스 궁전에 그려져 있던 프레스코아의 일부인데요. 새 여인들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림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저 머리 장식 한번 보시죠. 저 목걸이 한번 보시죠. 목걸이가 5겹이에요. 팔찌는 4겹이고요. 그야말로 마음껏 치장했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어느 현대의 여성이 요거는 이제 본 따서 이렇게 한번 치장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호화 저 사람들 도저히 뭐 발끝에도 못 미치는 거 아닌가요? 여하튼 이렇게 민화 여인들은 정말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민화의 문명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민화의 그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솔선수범의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이 이제 황소 뛰어넘기를 하는 과의 모습인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지요. 그런데 이걸 왕자도 뭐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전체 그림은 지워져서 없어졌고 이걸 하나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황소 고삐를 잡고 분리핑을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장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왕자들도 솔선수범해서 그 위험한 고개를 똑같이 했다는 것. 이건 솔선수범의 정신이 민화의 리더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찬란했던 문명이 그냥 나라가 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인종까지 멸종되는 산멸지화의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지정학적 요인과 사람들의 정신 그리고 교자의 리더십 3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선 지정학적 요인을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강의를 시작할 때 보여줬던 청동기 시대의 지정학적 유리점 크레타의 민화가 바다 한가운데 있음으로써 해상교육의 중심에 있었고 이것이 민화의 번영의 원동력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패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래 성공한 방법으로 망한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상적인 적국이 없어요.
쳐들어올 데가 없어요. 이집트와 쳐들어올 리도 없고 바빌론도 뭐 여기 거기 쳐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상거래로 해서 자기들한테 명품 공급해주면 그걸로서 만족했지 않겠어요? 기네나 트로이는 미노아보다도 한 500년 뒤떨어진 후진 국가였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멸망시키거나 하리라고는 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평화가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면 평화의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한 70여 년간 평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절대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렇게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교훈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미노아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의 환상에 빠져 있는지를 세계의 모든 궁궐에 가면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없지요? 바로 이겁니다. 해자도 없고 성벽도 없습니다. 어디 성벽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미노아 사람들이 평화의 환상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미노아에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었어요. 미키네 멸망될 때까지 미노아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망한 거예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죠. 물론 미노아에서 무기가 일부 출토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미키네한테 망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무기가 있었지 그 이전에는 무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뭐 이것이 바로 미노아의 방심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망하는데, 근데 이 미노아를 무너뜨린 미케네는 어떤 나라였느냐 하면 이렇게 거대한 성벽, 정말 우람하지요. 이런 성벽. 예, 그리고 성문을 보십시오. 성문 위에 저 사자를 보십시오. 이건 무력을 상징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예, 그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기도 합니다만. 자, 그리고 이 무덤을 보십시오. 아가멤논 왕의 무덤이고 하나는 또 다른 왕의 무덤이라고 보이지. 이건 어마무시한 왕릉, 절대 왕권의 상징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궁궐이 이렇게 호화찬란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상상도로 그린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건 역시 절대 왕권의 상징이었고요. 또 이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이었어요. 아까 이 인장반지 말씀드렸는데 이 미키네 사람들은 인장반지에다가도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새겨 넣었습니다. 또는 이렇게 전차를 타고 전투를 하는 이런 장면을, 얼마나 호전적이었으면 신용을 상징하는 인장반지에다 이런 거를 새겨 넣었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은 모든 그릇에다가도 이렇게 군인들을 많이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또 이 전차 모습을 이렇게 큰 항아리에다가 그린 전차도. 그만큼 미키네 사람들이 호전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요. 결국은 이런 호전적인 나라에 의해서 미노아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미키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망할 때의 과정을 보면 그 당시 미노아에는 미키네인들이 수없이 와 있었거든요. 이제 공사장 인부라든지 어디서 서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배젓는 그 선원들이라든지 취업자 와 있던 사람이 수만 명에 달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미키네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야, 여기 뭐 천국 같은데 여기는 성벽도 없고 해자도 없다. 여긴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다. 너희들 언제든지 쳐들어오기만 하면 이건 너희 거다. 뭐 얘기 안 했겠습니까? 뭐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런 얘기가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미케네가 거의 무혈 점령하다시피 하는데, 그러나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수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수만 명을 자기네로 잡아갑니다. 결국 천년 가까운 평화로 방심에 빠진 미노아 왕국이 결국 지도자와 시민들 모두가 평화 환상에 매몰되어 버렸고 결국 기원전 1450년경에 미개한 호전적 군사국가 미케네에 망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것이 그냥 망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산멸지화를 당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 과정을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이 미케네는 이렇게 높은 절벽 위에다가 성벽을 세워 두었고요. 미케네는 이제 미노아 장인들을 2, 3만 명쯤은 잡아간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미케네의 번영을 도모하는데, 특히 이제 미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상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게 성공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상권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 이유는 바로 그냥 군사 문화 때문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장에다가 이런 걸 새겨넣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인장반지라는 건 상거래의 신용을 위해서 점토판에다 찍어서 상대방을 지금 공갈치는 겁니까? 협박하는 겁니까? 우리하고 상거래 안 하면 너 다 죽여버리겠다고 공갈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서 이게 상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미노아 사람들 그 함무라비 왕가에다가 샌들 하나 가지고 가진 정성을 다하는 걸 보십시오.
결국 미노아의 상권을 이어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트로이가 미노아가 가지고 있던 상권을 야금야금 지켜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그게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트로이를 공격해가지고 트로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겠죠. 근데 이제 어렵게 해서 10년 만에 승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10년 동안 피폐해지고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가멤논 왕의 왕비였던 크리템네스트라가 이 아이기투스라는 사람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아가멤논이 돌아오니까 그냥 죽여버립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미케네에서는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아들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어머니예요. 망설였겠죠. 그러나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결교하면서 도망치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요. 결국 이러한 상황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야말로 미케네가 리더십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미케네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케네의 식민지였던 미노아 역시 혼란에 빠지고 그냥 무정부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혹독한 가뭄이 이어져요.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전부 떼지어 다니면서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다고 그래요. 지중해 연안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이집트까지도 난민들이 떼지어 가서 난동을 하니까 이를 물리치는 남세스 2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한 그림입니다만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발 한 1500m 되는 이 산 위에 가서 그러니까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가서 이제 직거를 하게 되지요. 근데 이때 이런 게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이게 뭐지요? 제가 굳이 건 끔찍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제 식인의 흔적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때 아까 그 미노아 토기 중에 문어 토기가 있었죠. 그것이 이런 상태로 그때 가서 변화됩니다. 뭐지요?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문어의 모양을 한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에 떨었다는 것이 이렇게 도기 작품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신을 못 믿는 거예요. 뭐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 찾게 된 신이 바로 이런 신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있죠. 또 젊은 신이고 남자 신입니다. 좀 강력한 신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곳곳에서 이런 이제 신상이 파괴된 흔적들이 발견되는 걸로 봐서 극심한 종교 갈등이 있었다. 그야말로 서로가 죽이는 끔찍한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단계별로 보면 첫째는 이제 평화의 환상에 빠져서 지도자와 시민들이 모두가 방심을 하다가 미케네 후진 국가한테 멸망해 버리죠. 그런 그 후진 국 미케네는 미노아 문명을 계승할 만한 역량이 못 됐습니다. 미노아 문명을 더욱 발전시키기는커녕 결국은 나중에 가서 방치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미노아 문명의 소멸로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또 그런 상황이면 서로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극심한 한발과 또 소위 바닷사람이라는 난민들이 출몰을 하는데 그 앞에서도 서로가 죽고 죽이는 난투극을 벌이게 되니까 산속에 직거해 가지고 이렇게 죽이다가 결국은 멸종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것이 미노아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산멸지화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흔치는 않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극심한 한벌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300년이나 지속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도 그 왕조가 바뀌는 일이 있었고요. 근데 그만해도 다행인 거예요. 그 밖에 지동해의 청동기 문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모든 국가들이 다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기록도 없어지고 문자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암흑기 300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번영하던 해상무역도 흔적도 없고 지중해를 오고 가는 배조차도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그러죠. 그 속에서 이제 미노아는 인종까지 멸종되었던 것입니다만 그 당시 이제 아테네도 거의 멸종 직전에 갔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아테네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00년의 암흑기 그리고 거기서 싹트게 되는 그리스 정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